넷플릭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달러가 전부 한국으로 모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 한국 컨텐츠 때문이라 분석한 하버드 교수의 강의가 화제입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화 투자 및 배급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영화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 주된 연구 주제죠. 동시에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 분석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영화 산업을 연구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흥미롭죠. 처음에는 단순한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글로벌 시장 분석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할리우드 영화가 해외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이 주요 타깃이었죠.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는 아시아 시장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성공해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공식이 생길 정도가 되었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앞다투어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이런 변화는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10년 전 할리우드 제작사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당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논의하던 그날, 저는 한국 영화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한국 영화들의 사례를 들며 할리우드도 이런 감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도 언급했고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도 설명했습니다. 그때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가 거칠게 제 말을 끊었어요. 그는 탁자를 치며 중국 시장의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연간 관객 수가 미국의 2배, 스크린 수는 3배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했죠. 중국 시장의 성장세와 자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영화는 예술성은 있을지 몰라도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장 규모만이 성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도 결국은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중국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영화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중국 관객들은 자국 정서에 맞는 작품만 본다며 한국식 서사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그는 할리우드가 중국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영화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작사 임원들은 장 교수의 의견에 완전히 설득된 듯 했어요. 중국 투자사들이 거액의 자본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은 중국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고 제가 제시한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했죠. 결국 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기획되었어요. 중국의 유명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했고 중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을 무리하게 삽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객들의 취향을 고려했다며 시나리오도 여러 차례 수정됐죠.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에 투자했고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영화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중국 관객들은 영화에 억지로 끼워 넣은 중국적 요소들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비판했고 서사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예 주목도 받지 못했죠. 유럽이나 북미 관객들은 이 영화가 단순히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 상업적 산물이라고 혹평했어요. 제작사는 심각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국 투자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했고 제작사의 주가는 급락했어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여러 임원들이 사임했고 장 교수는 업계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그의 시장 분석이
너무 단편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제가 그때 언급했던 한국 영화들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새로 썼고, 미나리는 세계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앞다투어 한국 감독들과 작가들을 영입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제작 방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죠.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면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 영화의 수출액은 매년 2배씩 증가했고,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의 시청 시간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죠. 업계는 이제 제 의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장 규모나 자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본질적 가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메이저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자문을 요청해왔고,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장 교수의 이후 행보도 주목할 만했어요.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또다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만을 고집하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죠. 결국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 규모만을 맹신하던 그의 조언은 명백한 한계를 보인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회의를 떠올리곤 해요. 만약 그때 제작사가 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실패가 할리우드에 중요한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메이저 스튜디오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바로 이런 변화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영화 산업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글로벌 영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는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 한국 영화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죠. 배급사에 도착하자 담당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돕기 위해 인턴 1명을 배정해주겠다고 했어요. 대규모 시장 분석 프로젝트인 만큼 연구자료 정리나 데이터 분석을 도와줄 보조 인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었죠.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뤄야 했기에 꼼꼼한 인턴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인턴 소피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 본 소피는 단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새까만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하나로 묶었고,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눈빛에는 첫 출근의 긴장감과 동시에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소피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설명했고, 정확한 어조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어요. 분명 자신을 어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뛰어난 성적, 여러 건의 인턴 경험까지 첫인상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인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그녀에게서 어딘가 조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혹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가볍게 질문을 던졌어요. 영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특히 아시아 영화 산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죠. 보통의 인턴이라면 영화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같은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을 할 법했어요. 물론 소피도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주 잠깐씩 숨을 고르고 마치 실수하지 않으려는 듯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죠.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미묘하게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긴장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자연스럽지 않은 태도, 특히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보이는 미묘한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을 가진 소피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자신의 이야기와는 거리를 두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피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어릴 땐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다고 했죠.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소피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고 말을 내뱉은 후에는 스스로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의도치 않게 내뱉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소피는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고 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낼 수 없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정작 한국계 미국인인 소피는 왜 과거에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말한 걸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그녀의 상처와 혼란이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무시받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1990년대 후반, 제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한국 영화는 아시아의 작은 시장 정도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처럼 주목받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동양 영화에 대한 편견이 강했어요. 특히 할리우드의 고위 임원들은 아시아 영화를 저예산 비급 영화 정도로 치부했죠. 사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이나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하죠. 심지어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곧 식상해질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소피가 그런 시절을 겪으며 자라왔다면 그녀가 말한 부끄러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학창시절 내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소피는 이를 배우려는 태도가 확실한 인턴이었어요. 첫날부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 노력했고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죠.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습득력을 보여줬어요. 인턴치고는 상당히 손이 빨랐고 문제 해결력도 뛰어났습니다. 복잡한 시장 데이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고 때로는 저도 생각지 못한 관점에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죠.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꼼꼼한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그녀의 성실함은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훨씬 높여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복도를 지나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일본인 인턴 타카시가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본 시장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일본이 애니메이션부터 게임, 음악, 영화까지 오랫동안 세계적인 시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어요. 반면 한국 시장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일본처럼 탄탄한 기반이 없다고 주장했죠. 이에 소피가 반박했어요. 그녀는 일본 시장이 과거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부터 드라마, 영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 전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죠. 타카시는 이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을 유지해왔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여전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죠. 소피는 일본 콘텐츠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타카시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결국 한국 문화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전통적으로도 일본이 문화적으로 더 앞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소피의 표정이 굳어졌죠. 소피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문화는 단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며 한국 문화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주목하는 것은 스토리텔링, 연출, 감정선에서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이때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어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화의 정체성은 단순히 영향관계로 설명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문화권과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과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예로 들며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 제작 방식을 배우려 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타카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소피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해졌죠. 그 때문인지 며칠 뒤 그녀의 옛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피와 저는 평소처럼 시장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보여줬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졌기 때문에 조용히 듣고 있었죠.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던 소피는 매일같이 차별과 따돌림을 겪어야 했다고 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특히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눈을 찢으며 비웃었고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그녀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기도 했죠.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한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피는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을 하는 소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13살 때 소피는 처음으로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다고 해요. 파란색 컬러 렌즈도 착용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렇게라도 동양인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어린 소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만 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소피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합니다. 소피라는 서양식 이름을 사용했고 한국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죠. 그때의 좌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전히 친구들은 그녀를 다른 아이로 대했고 때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피는 그때마다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외로웠다고 했죠.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소피는 그때의 자신이 너무 미성숙했다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소피는 제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그녀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위치에 선 그녀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소피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친구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 김치 냄새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한국을 비하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한국을 최고라고 말하는 모습은 더욱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소피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숨기려 했던 과거가 마치 허상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조금씩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교 축제에서 K-팝 댄스를 선보였을 때 받은 환호성,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친구들의 부탁, 한식을 함께 먹으러 가자는 제안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진정으로 자신의 문화가 인정받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했죠. 때로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질문할 때마다 답변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고 했죠. 그 이후로 소피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소피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다음 달 한국 출장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그간 저는 영화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해왔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할리우드의 대형 배급사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분석하며 투자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책상 위에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영화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콘텐츠 제작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확인하고자 했죠. 그동안 수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지켜봤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경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번 시장 조사를 위해 팀을 꾸려야 했는데 원래 인턴들은 동행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소피를 꼭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제 말을 듣자마자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소피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 매우 들떠 보였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퇴근 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부모님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했죠. 소피 부모님께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소피에게 리스트를 줬다고 했어요. 소피는 그 리스트를 들여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스트에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 가족들이 함께 갔던 장소, 그리고 어머니가 추천하는 전통 시장과 작은 식당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다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그녀가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녀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출국이 다가올수록 소피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과거의 자신이 한국을 부정했던 기억들이 떠오를까 두려웠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와 소피는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지만 한국의 첫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호텔로 가는 길에 소피는 창밖의 네온사인들과 늦은 시간에도 북적이는 거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해서 쉬고 싶었지만 소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근처 24시간 서점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뒤 돌아온 소피의 눈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스마트폰을 열어본 소피를 보니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배달 앱에는 수많은 음식점이 영업 중이더군요. 치킨, 중국 음식, 분식,
심지어 카페 디저트까지 가능했어요. 저도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함께 치킨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예상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나오는 걸 보며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 한 판 시켜도 1시간은 기본인데 단 20분 만에 치킨이 도착하자 소피는 마치 마법을 본 것처럼 신기해했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강남 거리를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카페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혼자 쇼핑하는 여성들도 많았죠.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날 새벽 2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를 걷는 게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걷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상하게 안전하고 편안했죠. 다음 날 한국 출장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책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리우드와 한국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했어요. 소피와 함께 한국의 주요 영화 제작사를 방문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마주한 제작 환경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내부는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고 수십 개의 편집실과 스튜디오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실시간 편집 시스템이었어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고 편집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하는 구조였어요. 미국에서는 촬영이 끝난 후 모든 데이터를 옮기고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촬영과 동시에 편집이 이루어졌어요. 관계자는 설명했어요.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업무 방식이 영화 산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할리우드에서는 후반 작업에만 3년이 걸릴 프로젝트도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과장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현장을 직접 보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제작사는 넷플릭스와 협력해 킹덤 같은 대작을 만든 곳이었어요. 저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야기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작 환경을 둘러보면서 그 이유가 기술적 혁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킹덤 같은 작품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디지털화된 제작 방식 덕분이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세트와 CG 작업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촬영, 편집, 후반 작업까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고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미팅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관계자들은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미국이 한국을 배우는구나 싶었죠. 그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한국 영화 산업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소피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어요. 한국어가 가득한 간판들, 익숙하지 않은 거리 풍경, 그리고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출장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마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듯 했어요. 과거에는 숨기고 싶어 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이 소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명동을 걸을 때마다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고 한강공원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신기함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예전에는
한국을 숨겨야 했던 자신이 떠올라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소피는 자신의 한국적인 특징을 감추기 위해 애썼어요. 한국 음식도 피했고 한국어도 쓰지 않으려 했어요. 심지어 머리를 밝게 염색하고 파란 렌즈를 착용하며 서양적인 외모를 따라 하려 했죠. 그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소피를 완전히 미국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인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소피에게 먼저 다가와 한국에 대해 묻고 관심을 보였어요. K-팝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으며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시대였어요. 그 모든 걸 직접 보고 느끼면서 소피는 자신이 한때 한국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떠나기 전날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과 고요한 산책길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죠. 그곳에서 소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리의 깨끗함, 편리한 교통 시스템, 늦은 밤에도 안전한 환경. 미국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기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소피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한국 컨텐츠 제작에 힘쓰는 제작자들에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